안녕하세요. 서울 목동고등학교의 국어교사 박성현입니다. 서울 오산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준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준비하시는 데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에서 되게 중요한 전형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상당히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2024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주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일반적으로 2024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국 모집 인원이라던가 지역별 비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그래도 수도권 중심으로는 여전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 44.9%를 또 비수도권에서는 22%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동일대학 내에서 서류형이나 면접형으로 전형을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대학은 여전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서울대나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와 홍익대 이런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해야 합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이전에도 아주 높았지만 더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군요, 이게.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 없어진 거에 대해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 없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선생님? 네, 우선은 자기소개서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어떤 모든 전형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이 했던 활동을 그렇죠.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서류였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다 보면 유일한 서류가 학생부만 남은 거죠. 그렇군요. 예전에는 뭔가 학생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부족하진 않더라도 내가 조금 더 소명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그걸 강점을 부각시키는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학교 생활 자체에서 뭔가 기록으로 본인의 역량이 충분히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점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조금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도 없어졌다. 또 한편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반영되는 어떤 항목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들도 접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생겼죠? 네, 기본적으로는 대입 반영에 이제 미반영되는 요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자율활동 수상 기록이 먼저 사라졌고요. 네.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그다음에 독서 활동 상황란이라던가 봉사 활동도 이제 개인 봉사 활동이나 학교에서 한 봉사 활동이 모두 반영되다가 이제는 개인 봉사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내지는 교사분들도 가끔은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때때로는 그 교육부의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율활동의 교육 중점 가운데 진로 진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들도 자율활동에 사실 입력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수상 경력이 사라졌더라도 학생들이나 학교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대학이 평가하려고 하는 역량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학급 내의 특색 활동이라든가 학교 특색 활동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자율이나 진로 활동을 좀 더 풍부하게 챙기려고 하면 미반영되는 요소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 생활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학생들이 생활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교시부터 거의 7교시까지 교과 수업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전에도 사실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았지만 지금은 학생부만 바라본다라고 할 때 교과 수업에 더 집중하고 교과 안에서 본인의 역량을 조금 더 잘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바뀐 요소가 있지만 그 바뀐 요소도 충분히 현재 있는 항목으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교과 수업에 보다 집중해서 본인의 역량을 만들어낸다면 사실은 미반영되는 요소가 많다는 걸 학생들이 많이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됐고 학생부에서의 어떤 반영 요소가 줄어든 건 맞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면 별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떤 전형의 어떤 특징, 전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네, 일반적으로는 서류만으로 선발하는 서류 100이라고 나와 있죠. 보통 입시 요강을 보면. 네네. 그래서 서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 1단계를 서류로 선발한 이후에 배수에 따라서 2단계에서는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비중도 대학마다 이제 다르기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 100 전형만 운영을 한다던가 면접으로만 이루어진 학종을 운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동일 대학 안에서 서류형과 면접형을 같이 운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려면 그래서 대학의 입학처나 입학처를 통해서 요강을 살펴본다던가 어디가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류형과 면접형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정관 분들 말을 들어보면 예전에 비하면 지원자 풀이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 전형의 특징이 뭔지를 그래도 좀 알고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던가 본인의 계열 적합성이나 전공 적합성 어디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지를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전형을 이제 찾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있는 학교도 있고 네. 없는 학교도 있다. 근데 학생들 중에는 또 이 면접에 대한 부담을 또 크게 느껴서 네, 맞아요. 면접을 이거 어떻게 해나 뭐 이렇게 걱정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학생들한테는 면접 없는 전형이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네. 한 가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네네. 이게 면접이라고 하는 게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느냐만으로 당락이 결정되거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활동을 솔직히 담백하게 잘 표현하고 나오면 그렇게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면접형은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면접이 있는 전형을 꼭 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면접에 대한 있다 없다가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면접하면 그래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형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선생님. 일반적으로는 면접은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용어가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대부분의 일반 전형들은 사실은 다 학생부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네,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는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 학생부 기반 면접과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부 기반 면접을 많이 하고요. 이 면접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한 활동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제대로 수행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에서부터 거기에서 학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지까지를 확인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재시문형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논술과 유사하죠. 말로 하는 논술고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개의 재시문이 나온 상태에서 재시문 간의 연관성을 찾는다든지 도표 그래프를 분석해 본다든지 대학이 요구하는 논제에 따라서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학생부 기반 면접도 있고 재시문 기반 면접도 있고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내 2학년인데 또 1학년인데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 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는가 고민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 어떻게 이 면접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저는 1, 2학년 학생들은 우선 이제 구체적인 면접 고사를 대비한다라기보다는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할 때 특히 발표하는 활동이라든가 뭐 동아리 안에서 토론하는 활동이라든가 스스로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3년간 스스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보는 경험을 많이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면접 준비는 사실 지원 대학이 결정되고 나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대학의 면접의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그 특징에 맞게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많이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면접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보는 필요하겠지만 교내 활동에 우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뭐 다중 미니 면접이라든가 교대 면접이
좀 일반적인 면접과 다른 뭐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중 미니 면접도 학생부에 대한 확인 면접과 재시문형 면접과 상황 면접이 결합된 형태고 네, 교직 면접이라고 하는 것도 교직 인적성,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거고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재시문형 면접에 가깝지만 나머지 교대들은 재시문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을 부여하고 내가 교사라면 내지는 내가 교육에 몸담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주장을 할 건지 뭐 이거 논리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2학년까지는 충실한 학교 생활 또 3학년에 들어가서는 대학의 특성에 맞는 면접 준비 그리고 본인이 한 활동에 대한 점검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시 시즌이 다가와서 이제 면접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학교 생활에 잘 충실하게 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면접도 준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또 수능이 필요한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또 적용되는 경우도 있죠, 선생님.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었죠. 또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거의 약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저는 꽤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는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고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고 최저학력 기준은 좀 완화 추세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달성하는 학생들은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는 건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활동을 많이 그렇죠. 하고 네네. 서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격을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고 실제로 충원율이 전반적으로 작년의 경우는 조금 높아졌지만 이거는 매년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충원율도 영향을 받는 요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 대학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수능 최저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그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짜 학생부도 중요하지만 수능에 대한 관심도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일단 아까 서두에 이제 뭐 자소서도 없어진다. 또 뭐 학생부 이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뭐 이런 거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평가할 때, 서류 평가할 때 어떤 평가 요소상의 변화가 있나요, 선생님? 네, 일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이 평가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학생 자체는 우수한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저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흔히 예전에 이제 6개대 공동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학업 역량, 전공이나 계열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몇 항목, 특히 뭐 도덕성 같은 항목은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그 학생의 도덕성을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도 그렇죠. 있고 네. 평가 자체가 어려운 추상적인 항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5개 대학 공동연구가 다시 이제 발표가 되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이런 평가 요소의 변화가 일부 있었죠. 근데 이 공동연구가 6개 대 공동연구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대학들이 이런 평가 요소를 많이 공유하고 대학마다 자신의 인재상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할 때라면 예전에 비하면 좀 더 학생들을 평가하는 항목들을 좀 구체화시켰다. 다소 추상적인 항목을 구체화시켰다라고 생각해야지 평가 요소가 아주 두드러지게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학종을 준비하는 방법도 다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좀 활동 실적 중심의 평가였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량도 그 사이에 많이 줄어왔고 또 미반영되는 요소가 많아지면서는 그 활동 안에서 보이는 학생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변화가 이전부터 보여왔고 이런 공동연구 자료라든가 대학의 평가 요소가 변화된 것들을 살펴볼 때 이제 예를 들면 학업 역량 안에서도 탐구 능력이 아니라 뭐 탐구 역량을 좀 보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일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탐구 활동을 평가했다면 지금은 탐구력을 평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역량 중심 평가가 이제 각 대학들의 평가 요소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설명 감사한데요. 근데 또 하나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몇 개 대학에서 올해 좀 변화가 평가 요소가 이제 변경된 대학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대학에서 이렇게 바뀌었고 또 학생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그 5개대 공동연구를 진행했던 대학들 가운데 건대도 네. 역량을 5개대 공동연구에 맞춰서 바꾼 바가 있고 인하대 같은 경우도 5개대 공동연구의 항목에서 약간 일부 차용을 해서 평가 요소가 일부 변화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학생들이 변화한 대학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다 알 필요는 사실 없고요. 본인이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이라든가 3학년 되기 전에 이제 각 대학의 입학처나 본인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처에 가서 대학의 연구 자료라든가 모집 요강이라든가 또 대학들이 요즘에 워낙 자료를 친절하게 잘 내놔서 네. 예를 들면 그냥 어떤 항목이 바뀌었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런 항목을 이렇게 바꿨다. 그리고 이 항목은 학생부의 어느 항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가를 할 거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료들은 전부 다 또 어디가에도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가 사이트 각 대학 입학처를 다 들어가는 게 번거롭다면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대학의 요강들을 서로 비교해 본다든가 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대학 입학처에서 다운로드 받으면서 충분히 그런 평가 요소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요소의 변화가 근원적으로 뽑고자 하는 학생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활동을 할 때 그것들을 너무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주 어디가가 큰일 하고 있네요. 네, 어디가에서 대학이 제공한 자료들을 잘 수합해서 탑재도 하니까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자료를 접할 수 있다라는 어떤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변화된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수능 최저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과연 어떤 성적대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합격을 했을까 이런 것들도 아주 피할 수 없는 궁금증 같거든요. 선생님 어떠신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은 어떤 교과전형처럼 내신 성적만을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성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내신 성적이 얼마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요. 사실은 또 그래도 비슷한 내신대에서 지원하는 학생 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교과전형이 커트라인이 있다면 종합전형은 약간 커트 레인지가 있는 거 아닌가. 좀 넓게 좀 범위가 구간된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어디가 사이트를 보면 각 대학들이 어디가 사이트의 공통 양식으로 50% 컷과 70% 컷을 올해부터 다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학에서 밝히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레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라. 단지 요 내신이면 갈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근데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을 컨설팅을 하거나 뭐 상담을 어쨌든 하다 보면 학생 학부모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항상 이 정도 내신에 이 정도 학교 활동이면 우리 아이 대학 어디 갈 수 있나요? 이런 거를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 간혹 이렇게 레인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대학 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 대학부터 이 정도 대학까지를 다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평가에서 이 친구의 경쟁력이라든가 또 전공에 관한 열정이라든가 의지, 깊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정성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꼭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결과만으로 내신 성적만으로 본인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가에서 제시되어 있는 레인지를 꼭 주의해서 살펴보시라라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간혹 가다 보면 대학별 입결을 살펴보면 50% 컷과 70% 컷이 좀 차이가 벌어져 있는 대학들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만 보고 들어가는 전형이 아닌 것은 맞지만 한 3년치 정도의 입시 결과를 바라보고 나면 그래도 내가 레인지 안에 속하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차이가 좀 크다라고 할 때 내가 이 대학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이게 내신 레인지상은 약간 그래도 상향하는 건지를 좀 그래도 교과 전형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따져보고 지원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시 결과를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 학생이 혹은 내가 뭐 2.7인데 2.7 어디를 붙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대학들의 어떤 합격의 범위를 좀 크게 좀 살펴보면서
본인의 어떤 3년 가진 누적 결과도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준비 과정을 네. 이해하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선생님 고맙고요.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마지막은 아니네요. 또 하나 질문 남아 있네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준비를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뭐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애초에 뭐 학업 역량 자체만을 보는 건 아니지만 학업 역량 이외에 전공과 관련된 역량들도 사실은 교과 수업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우선 교과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과에서 배우는 지식을 좀 더 의미 있게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선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상이 사라졌거나 자율 동아리가 이제 반영되지 않거나 뭐 이런 항목 하나하나의 변화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록들 내가 할 수 있는 기록들 창체 활동이라든가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이 사실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 활동에 충실하게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좋을 것 같고 이럴 때 요즘에 교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이 이런 창체 활동을 그냥 교과 수업과 아무 연계되지 않고 본인이 그냥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마구 나열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식을 내가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에서라도 이런 다양한 교내 활동을 교과 기반 활동으로 하라고 많이 권하고 있죠. 그래서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무의미하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자꾸 새로운 활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사나 뭐 학부모 학생들한테도 자주 얘기를 하는 건데 때때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네, 어떤 게 이렇게 안타까울까요, 선생님? 교과 수업을 하다 네. 보면 그런 게 네. 있어요. 수행평가를 하고 나면 네. 아이들이 한 달 정도 지나면 본인이 어떤 주제로 수행평가를 했는지조차 까먹는, 잃어버리는 기억을 왜냐면 너무 많은 교과에서 그런 활동이 일어나기도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정신없이 뭔가를 진행하고 동아리 할 때는 또 따로 진로 활동할 때 따로 하면서 여러 주제 탐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작 교과에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화학공학과에 갈 친구다, 학생이다. 근데 화학 선생님이 아마 수행평가를 요즘은 학교가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지식을 잘 탐구할 수 있도록 짜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잘한 수행평가의 양식을 그대로 살리되 내가 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학의 영역을 주제로 잡아서 학급 특색 활동으로 전개하면 교과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하니까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교과에서 배운 내용에서 연계해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모습들도 자연스럽게 기재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전부 다 너무 분절화해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그것에 기반한 활동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을 약간 정리해 보자면 학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되 교과에서 배운 역량을 연계해서 다른 영역까지 이끌어 나간다면 좀 더 발전된 역량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네. 추가하자면 네, 선생님. 네. 독서 활동 상황이 이제 대입에 또 미반영이니까 그렇죠. 혹자들은 이제 독서는 더 이상 학종에선 안 해도 중요하지 되는 거 않아.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서 이거는 독서 활동 상황란이 대입에 미반영된다는 것이지 대학이 이제는 독서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런 활동을 할 때 지식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은 독서가 가장 좋은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의 수행평가라든가 교과에 기반한 다양한 교내 활동을 할 때 뭐 자율 진로 동아리 활동 안에서 좀 독서를 하면서 지식의 깊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점과 사실은 부모의 지위나 학력이라든가 사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대입에 미반영되는 것으로 좀 빠진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실한 교내 활동만으로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충실하게 참여하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하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선생님 말씀은 학교를 중심에 놓고 학교 활동에 최선을 다해라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또 이제 그 수험생들이 또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네. 우선 지원을 할 때 좀 저는 생각을 해볼 부분은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하는 계열이라든가 학과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3학년에 들어와서 학생의 역량을 학생부를 통해서 분석해 보다 보면 다른 측면에서도 충분히 강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원래 준비해 왔던 학과 이외에 다른 학과에서도 충분히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런 지원하는 학과를 너무 좁게 보는 경향들이 대부분이 있어서 대학교 입학처나 이런 데에서 학과 전공 가이드북 같은 걸 보면서 좀 전공을 넓게 바라보면서 학생부를 분석하다 보면 내가 그 학과만을 생각하고 바라본 학생부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네. 또 때때로는 교과 전형이라든가 종합 전형에서 면접 일정이라든가 또 다른 논술 전형을 치를 때에도 각각의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요강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6장의 카드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놓치는 것 없이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럴 때 저는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학교의 선생님들과 많이 소통을 좀 하면서 준비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담임 선생님하고 평소에 소통이 잦은 학생들은 그런 실수가 별로 없는데 담임 선생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실수가 일어나 버리는 경우가 네. 간혹 있을 수도 있어서 대학의 정보, 어디가 정보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하고도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대학의 네. 특징과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뭐 겹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꼭 요강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 끝났네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우리 선생님의 강의가 좀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2024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고민들이 생기시면은 어디가 온라인 게시판도 있고요. 1600-1615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용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